20세기 천재 화가 중 한 명인 파블로 피카소가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렀던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은 작품 사과와 복숭아가 있는 정물에서 원근법을 포기하는 대신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을 두 가지 이상의 시점을 적용했습니다. 세잔은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별로 사교적이지 못했고 자신의 그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과 거리감이 생겼고 자신의 고향인 액상프로방스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영국의 팝 아티스트이자 사진작가였던 데이비드 호크니는 세잔은 처음으로 두 눈을 써서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크니의 현대적인 풍경화는 약 100년 전에 등장했던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잔은 화려한 파리의 환락을 포기하고 프랑스 남부 액상프로방스에 있는 고향집 근처로 작업 공간을 옮겨 40년 가까이 틀어박혀 살았기에 동시대 사람들은 세잔을 액상프로방스의 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모네가 지베르니의 고우가 아르레 매료되었던 것처럼 세잔은 액상프로방스의 풍경을 관찰하는 데 정신이 팔렸던 것도 있지만 별로 사교적이지 못했던 세잔 자신의 탓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 사이에서도 고립되었고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에두아르 마네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으나 세잔은 처음부터 마네에게 열등감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 현대판 올림피아가 바로 세잔이 마네에게 느꼈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세간에 마네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73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세잔의 화풍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세잔은 이미 1866년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어둡고 무거운 데 반하여 몇 년 뒤 다시 그려진 이 작품은 밝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밝은 화면과 선명한 색조, 또 형태를 생략한 재빠른 붓터치는 이미 세잔의 화풍이 인상주의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마네 올림피아에 등장한 검은 고양이는 세잔의 그림에서는 강아지의 모습으로 그려졌고 또 마네의 그림에는 없던 신사가 호기심이 가득 찬 눈길로 올림피아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신사는 세잔 자신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사창가를 찾은 손님으로 보여 올림피아가 창녀임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분홍색 커튼, 오른쪽에는 무더기로 핀 꽃의 꽃병을 배치하였고 가운데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갈색 머리의 여인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옅은 녹색의 배경과 바닥에 깔린 녹색의 융단에 대응하여 로코코풍의 붉은색 소형 원탁이 경쾌한 느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74년에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에 출품되었는데 마네 올림피아 못지않게 비평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카메라의 등장은 많은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고 또 많은 화가들의 화풍을 바꿔놓았습니다.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초상화나 기록화들이 화가들이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카메라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서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튜브 물감의 발명과 또 증기기관차의 등장도 인상주의 미술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잔을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카메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또 몇 주 심지어 몇 년에 걸쳐 대상을 관찰한 후 특징의 인상을 포착하여 캠퍼스에 옮기기 때문에 카메라가 우연히 포착한 한 컷의 장면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잔은 대상을 딱 부러질 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내기로 작정한 화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함이란 인상파가 순간을 그린 풍경화나 보편적인 풍경을 담은 사진에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관찰한 대상을 진실되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의 정확함입니다. 특히 세잔은 인간에게는 두 눈이 있어서 양안시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쪽 눈은 각각 다른 시각 정보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 눈이 바라보는 시각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예술품들은 마치 부동의 렌즈 하나를 통해 대상을 보고 그려졌으며 이런 점이 당대와 과거의 예술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잔은 정면과 측면처럼 다른 두 각도에서 바라본 대상을 그리면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40년간 수백 점의 정물화 가운데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사과와 복숭아가 있는 정물입니다. 작은 탁자 위 오른쪽에 사과와 복숭아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접시에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는가 하면 탁자 귀퉁이에 드문드문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흰색이 섞인 빈 꽃병 하나가 탁자 뒤편 사과와 복숭아 너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정물화에서 세잔의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물병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물병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또 탁자를 그릴 때에도 상판을 앞쪽으로 20도 정도 기울여 사과와 복숭아가 더 잘 보이게 했습니다. 세잔은 여기에 두 가지 시점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그림에 르네상스 시대에 통용된 수학적 원근법을 적용했다면 과일들은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원근법을 포기하는 대신 진실을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잔은 사과와 복숭아가 있는 정물을 통해 예술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존의 원근법에서 벗어나 그림의 전체 의도를 중시하고 양한시를 활용하는 방법은 피카소의 입체파와 미래주의, 또 구조주의, 그리고 마티스로 대표되는 장식 미술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칭했으며 세잔의 목욕하는 처녀들 그림을 참조하여 그의 최초 입체주의 대표적인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잔은 자연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화가라면 무릇 자연을 연구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연에 던진 질문은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세잔이 생각한 것은 옛 거장들의 작품에서 드러난 진지하고 또 체계적인 감각과 밖으로 나가 대상 앞에 앉아 주제를 포착하는 인상파의 방식을 하나로 결합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티치아노와 같은 베네치아파 화가들이 설계, 구조, 형태 면에서는 인상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으나 동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포함한 대화가들의 작품은 회화적 사실성이 부족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자연을 충실히 기록하는 과정에서 규모나 원근법 같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애매한 형태나 부정확한 배치 같은 다른 문제가 몇 가지 더 들이닥쳤습니다. 세잔은 연구 도중 낙심하고 회의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법조인이 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도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도에 세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돈과 액상프로방스 영지를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비로소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돈이 좋긴 좋군요. 액상프로방스에 거처를 마련한 세잔은 그곳의 풍경 중 거대하고 음산한 생트 빅투아르 산에 매료되어 연속성이 살아있게끔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고흐가 왜곡을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반면 세잔은 스케치와 색칠을 이용했습니다. 그림 생트 빅투아르 산을 보면 세잔은 액상프로방스 서쪽에서 바라본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두 시점으로 그려진 초록색과 황금색으로 이루어진 들판은 파란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산 쪽으로 펼쳐져 있는데 산은 마치 풍경화 속의 커다란 멍처럼 보입니다. 세잔의 묘사에 따르면 산기슭에서 세잔이 있는 곳까지는 몇몇 들판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생트 빅토르 산은 1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세잔은 이처럼 선과 색채를 이용해 자신의 감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정확한 원근법에 의거해 산을 그리지 않고 시야를 단축해 눈과 마음으로 느낀 당당한 산의 풍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흰색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따스한 들판의 색과 대비를 이룹니다. 세잔이 발견한 이전엔 누구도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연을 보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이 보통 풍경에서 세세한 부분이 아닌 형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과 건물, 나무, 산, 심지어 인물까지도 기하학적 형태로 생략해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들판은 초록색의 직사각형, 가옥은 갈색의 직육면체, 거대한 암석은 구가되었습니다. 세잔의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기법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잔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스승이다. 난 당연히 세잔의 그림들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수년에 걸쳐 그의 작품들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세잔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절친 에밀 졸라는 세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친구는 한결같은 사람으로 완고하고 강인하다.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강인한 세잔의 천성이 그를 액상 프로방스의 거장으로 또 피카소의 말대로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